임신 8개월, 만삭의 배를 아는 여자가 VIP 병동 비상계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구둣발로 배를 걷어차고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것이었죠. 옆에 선 상간녀가 킬킬 웃으며 말했습니다. 꼴 좀 봐. 피범벅에 땀범벅이야. 남편이 날 택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피를 흘리며 하혈하는 아내의 품에서 수백억짜리 금고 열쇠까지 빼앗아 갔죠. 그런데 이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죠. 딱 1시간 뒤 방금까지 발로 차던 남편과 상간녀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준비한 복수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16층짜리 건물은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이 건물은 서윤진이 7년 전 단돈 500만 원을 종잣돈 삼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최고급 산부인과 병원으로 탈바꿈시킨 그녀의 부동산 제국을 상징하는 첫 번째 보석이었죠. 복도마다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대리석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그 정막을 깨뜨린 건 VIP 병동 비상계단 철문이 안쪽에서 벌컥 열리는 소리였죠. 인연이 진짜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바라기네. 징그럽게. 강재환이 임신 8개월인 윤진의 팔을 움켜잡아 비상계단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진의 등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윤진은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으며 비명을 삼켰죠. 재환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배에 애가 둘이나 있잖아. 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땀에 젖은 환자복 아래로 만삭의 배가 불룩하게 드러나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재환은 입꼬리를 비틀며 윤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진이 사준 3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의 눈에는 한 줌의 연민도 없었죠. 빈민촌에서 흙이나 파먹던 년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뱃속에 혹덩이들 달고 감히 내 땅을 넘봐? 네가 가진 건 내가 준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재환이 윤진의 배를 향해 구둣발을 올렸습니다. 윤진은 온몸을 웅크려 배를 감쌌지만 그 발길이 옆구리를 정확히 걷어찼고 윤진의 몸이 계단 난간 쪽으로 밀려났죠. 으윽! 윤진이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손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박혔고 손등에는 핏줄이 시퍼렇게 돋아 있었죠. 그때 비상계단 위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인테리어 총괄 이사 오유라였죠.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유라는 바닥에 쓰러진 윤진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네. 꼴 좀 봐. 피범벅에 땀범벅이야. 남편이 날 택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거울이라도 한번 봐. 유라가 윤진의 환자복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윤진은 몸을 비틀어 막아보려 했지만 재환이 윤진의 어깨를 발로 눌러 꼼짝 못하게 했죠. 유라의 손가락이 윤진의 가슴팍 주머니를 뒤져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금고 열쇠 맞지? 수백억짜리 등기권리증 들어있다는 그 금고. 고마워, 잘 쓸게. 유라가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윤진의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열쇠가 차갑게 반짝였죠. 돌려줘. 그건 내 피땀으로 만든 거야. 윤진이 이를 악물며 손을 뻗었습니다. 재환이 그 손을 구둣발로 밟아버렸죠.
윤진의 손가락 마디에서 뚝 소리가 났고 윤진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했습니다. 내 피땀? 웃기지도 않다. 내가 바지 사장으로 앞에 서서 투자자 새끼들 일일이 접대해 준 덕에 내 깡통 경매가 굴러간 거잖아. 감사합니다. 세 글자도 못하는 년이 끝까지 지분 타령이야? 재환이 발을 치우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윤진을 향해 턱짓을 했죠. 유라야, 저것 좀 치워. 여기서 낑낑대는 꼴 역겹다. 유라가 웃으며 윤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를 향해 있는 힘껏 밀어버렸죠. 윤진의 몸이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굴러내려갔습니다. 등과 팔꿈치가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고 윤진은 필사적으로 한 손을 뻗어중간 층계참의 철제 난간을 움켜잡았죠. 몸이 멈춘 순간 아랫배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하열이었죠. 환자복 아래쪽이 검붉은 피로 번지기 시작했고 윤진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이마에 닿았고 형광등이 내뿜는 푸른 빛이 핏자국 위로 서늘하게 번졌죠. 살아있든 죽든 내 알아서 기어나가. 구급차 부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병원이 이제 누구 건데? 재환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유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철문 너머로 사라져갔죠. 윤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발버둥 치는 것이 느껴졌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짚던 윤진의 손끝에 작고 동그란 것이 닿았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한 짝이었죠. 유라의 귀에서 빠져 계단 아래로 굴러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진은 그 귀걸이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쥐었죠. 한정판 각인이 새겨진 금색 잠금쇠가 손바닥에 차갑게 눌렸습니다. 윤진은 귀걸이를 환자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죠.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안쪽에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만년필이었죠. 그러나 보통 만년필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이 부동산 현장에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소형 녹음기였죠. 만년필 꼭대기에 작은 빨간 불이 아직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라는 뜻이었죠. 윤진은 피 묻은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상계단의 정막 속으로 재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빈민촌에서 흙이나 파먹던 년이. 유라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머, 사모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네. 계단에서 사람을 밀어버리는 소리, 윤진이 구르며 내지르는 비명, 살아있든 죽든 알아서 기어나가라는 재환의 냉담한 말까지. 살인미수와 다름없는 범죄의 모든 순간이 녹음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진은 녹음기를 다시 품속에 넣고 이를 악물었죠. 뱃속의 아이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발을 찼습니다.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윤진은 피가 흐르는 팔꿈치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버텼죠. 그때 아래층 계단 문이 열리며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물 양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청소부가 양동이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윤진의 핏자국이 계단을 따라 흘러내려온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괜찮아요. 응급 처치만 해주세요. 병실에는 알리지 마세요. 윤진이 청소부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진을 부축해 비상계단 옆 빈 처치실로 데려갔죠. 30분 뒤
윤지는 지열 처치를 마치고 처치실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지만 거울 속 윤진의 눈은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윤진은 가슴팍에 만년필 녹음기를 단단히 움켜쥐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VIP 병동 끝에 있는 특실 문 앞에 섰죠. 문 안쪽에서 재환과 유라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유라가 킬킬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윤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두 손으로 밀어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뭐야? 재환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 윤진의 명품 가방을 뒤지다가 고개를 돌렸죠. 핏자국이 묻어있는 환자복을 입은 윤진의 모습에 유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 꼴로 여길 왜 기어 올라와? 병원비도 안 나오려니. 재환이 샴페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오른손에 쥔 만년필 녹음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병실 안에 재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빈민촌에서 흙이나 파먹던 년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아야지. 이어서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어머, 사모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네. 꼴 좀 봐. 계단에서 사람이 굴러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윤진의 비명, 그리고 재환의 살아있든 죽든 내 알아서 기어나가라는 말이 병실의 하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재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잡았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유라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당장 꺼. 재환이 윤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진은 녹음기를 높이 치켜들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죠.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임산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으니까. 살인미수 알지? 윤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건 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밀린 건 사고야, 사고라고. 재환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시선이 녹음기와 윤진의 얼굴 사이를 바쁘게 오갔죠. 윤진은 녹음기의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환이 유라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죠. 그 소리가 흐를수록 재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라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빌었죠. 윤진아, 내가 미쳤었어. 재환이가 시킨 거야. 나는 안 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유라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갈라졌습니다. 아까 윤진을 조롱하며 열쇠를 빼앗던 그 손이 이제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내가 주워다 입힌 양복 껍데기 하나로 네가 주인인 줄 착각했나 본데. 숨통은 내가 직접 압류한다. 윤진이 재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짧았지만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재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1시간 전 윤진의 배를 걷어차던 그 다리가 힘을 잃고 바닥으로 꺼졌죠. 재환은 무릎을 꿇은 채 윤진의 환자복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윤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녹음기만 없애줘.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응? 뭐든지 한다니까. 재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콧물이 뒤섞인 얼굴은 1시간 전에 그 거만한 표정과는 전혀 딴 사람이었죠. 윤진의 발등 위로 재환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라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병실 대리석 바닥에 대고 양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반복했죠.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입가가 지저분하게 얼룩졌고 눈 화장이 번진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발등에 눈물을 쏟으며 비는 재환의 머리 꼭대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죠. 재환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 유라가 이마를 바닥에 대고 비는 모습, 둘의 얼굴에 번진 눈물과 콧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이건 왜 찍어? 제발 그만 찍으라고. 재환이 소리쳤지만 윤지는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12장, 동영상 2건. 증거는 충분했죠. 윤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를 다시 품속에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보았죠. 당장은 아니야. 내 놈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직접 끌어내린다. 기다려. 윤지는 돌아섰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환자복 뒤로 재환과 유라의 오열 소리가 쫓아왔지만 윤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병실 문을 나서며 자신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다시 발을 찼죠. VIP 병동의 긴 복도를 혼자 걸어나가며 윤진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들 살아있는 한 너희 둘 다 끝이야. 새벽 2시 반 병원의 정막 속에서 윤진의 발자국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윤진이 병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재환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재환이 미리 매수해둔 부패 변호사 한 명이 법원에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했죠. 윤진의 도장과 서명이 완벽하게 복제된 서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서윤진 본인이 자발적으로 모든 자산의 관리 권한을 남편 강재환에게 위임한 겁니다. 하자 없습니다. 부패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재환에게 보고했습니다. 재환은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그날 오후 재환이 고용한 용역 2명이 윤진의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윤진의 침대 옆 탁자 서랍을 뒤졌죠. 윤진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장님 지시입니다. 녹음기 내놔요. 용역이 윤진의 팔을 잡아 밀치고 환자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만년필 녹음기가 용역의 손에 들려 나왔죠. 윤진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다른 용역이 윤진의 어깨를 침대로 눌러버렸습니다. 안 돼. 그거 내놔. 윤진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용역은 만년필 녹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검정색 몸통이 산산조각 났고 안에 들어있던 작은 녹음칩이 구둣발 아래에서 으스러졌습니다. 윤진의 유일한 무기가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용역들은 윤진의 가방과 지갑까지 모조리 챙겨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윤진은 침대 위에서 부서진 녹음기 파편들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윤진의 모든 자산과 계좌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재환이 위조한 서류가 법원을 통과한 것이었죠.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윤진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17건, 법인 명의 예금 전부가 동결되었습니다. 병원비조차 결제가 막혔죠. 서윤진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퇴원 수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원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윤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갑도 없고 전화기도 빼앗겼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윤진은 얇은 환자복 위에
병원 담요 한 장을 걸치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만삭의 배를 감싸고 있는 담요 사이로 파고들었죠. 손끝이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 산동네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자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이 보였죠. 윤진이 과거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구제해주며 관리하던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오래전 비워둔 방이라 전기도 끊기고 보일러도 멈춰 있었죠.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누수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바닥의 장판은 들떠서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섞인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졌죠. 윤지는 그 물로 찬장에 남아있던 쉰밥을 말아 삼켰습니다. 이가 시렸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칼날처럼 아팠죠. 피멍든 배를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윤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귀 뒤로 스며들었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재환과 유라는 윤진이 피땀 흘려 경매로 낙찰받았던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탁자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 2병이 놓여 있었죠. 자기야,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다. 전현이 흙파서 모아놓은 거 전부 내 이름이야. 재환이 샴페인 코르크를 따며 소리쳤습니다. 거품이 넘쳐 흘러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죠. 아, 잠깐. 이 옷 내가 입어볼게. 서윤진 그년이 입던 거잖아. 사이즈 맞을 것 같은데. 유라가 윤진의 옷장을 열고 밍크 코트를 꺼내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재환이 뒤에서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얼마야? 70억은 넘지? 미친년이 혼자 경매라고 끙끙대서 이걸 만들어놨으니 고맙다 해야 하나? 재환이 유라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죠. 윤진이 10년 동안 새벽마다 법원 경매장을 뛰어다니며 한 건 한 건 일궈낸 자산이 이 순간 두 사람의 놀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산동네 지하 단칸방. 차가운 바닥에서 윤진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열은 겨우 멈췄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녹슨 철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대표님, 대표님 안에 계시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죠. 간신히 몸을 끌고 가서 철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최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따뜻한 두유 2개를 들고 있었죠. 태호는 윤진의 창백한 얼굴과 피 묻은 환자복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꼴이에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태호가 윤진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꽁꽁 윤진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녹이며 따뜻한 두유를 쥐어줬죠. 태호야, 어떻게 여길 알고 온 거야? 윤진이 떨리는 손으로 두유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윤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3년 전 제 할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와 할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대표님이
사재를 털어서 낙찰을 막아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대표님께서 제 집을 지켜주셨듯 이제 제가 대표님의 수족이 되어 그놈들한테 뺏긴 모든 걸 되찾아오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두유를 쥔 손이 떨렸죠. 이 캄캄한 지하방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푸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죠. 태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파일 여러 개를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석 달 전부터 추적해온 강재환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총 7개 계좌에 분산된 비자금이 32억입니다. 태호가 화면을 돌려 윤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날짜가 빼곡히 정리된 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건 이중장부입니다. 대표님 몰래 빼돌린 수익금이 여기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이놈이 대표님 등 뒤에서 얼마나 훔쳐갔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잡았습니다. 태호가 다음 파일을 열자 복잡한 회계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윤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흐릿했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계좌 흐름을 읽어내는 눈, 경매장에서 수천 건의 물건을 분석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죠. 태호는 노트북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하얀 면으로 만든 갓난아기용 베넷 저고리가 나왔죠. 태호가 베넷 저고리를 윤진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대표님 아이들한테 입혀주세요. 윤진이 베넷 저고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가슴 쪽에 작은 단추가 달려 있었죠. 흰 천으로 감싼 수제 토끼 모양 단추였습니다. 태호가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든 것이 분명했죠. 토끼의 귀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그 서투른 솜씨가 오히려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윤진이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안전은 제가 지킵니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태호가 토끼 단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넷 저고리를 품속 깊이 넣었죠. 윤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환의 차명 계좌 내역, 이중 장부의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윤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의 숫자를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여기 이 계좌. 열흘 간격으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건 정기적으로 누군가한테 돈이 흘러가는 거야. 태호야, 이 끝을 잡으면 놈의 뒷줄을 전부 드러낼 수 있다. 윤진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지하 단칸방의 곰팡이 냄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 모든 비참한 것들이 윤진의 등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냄새 기억해둬. 이 곰팡이 냄새, 이 차가운 물. 재환이랑 유라한테 고스란히 돌려줄 거니까. 윤진이 노트북 화면의 불빛 속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하 단칸방의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수도에서는 녹물이 흘렀고 바닥은 얼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격의 준비를 서두르던 다음 날 오후 윤진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산동네 이웃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죠. 윤진아, 큰일 났다. 너희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짐을 전부 밖으로 내던지고 있어. 윤진은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의 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구옥이었죠. 어머니가 40년 넘게 살아온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던 그 작은 집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죠. 철거 용역 4명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아온 사진첩이 흙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고 아버지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가 신발에 밟혀 유리가 깨져 있었죠. 이 집은 법원 경매 낙찰 물건이에요. 빨리 나가주셔야 합니다. 용역 대장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에는 강재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윤진의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이 찬바람에 흩날렸고 주름진 두 손으로 흙바닥을 짚은 채 몸을 떨고 있었죠. 엄마. 윤진이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낙엽처럼 가벼웠죠. 어머니는 윤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윤진아, 아버지 제사상 놓던 방을 저놈들이 부쉈어. 사진도 시계도 다 밟아버렸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진은 이를 악물었죠. 주먹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구경할 시간 없어요. 30분 안에 안 비우면 경찰 부릅니다. 용역 대장이 윤진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윤진은 어머니를 태호에게 맡기고 용역 대장 앞으로 다가섰죠. 용역 대장이 내민 서류를 빼앗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 서류, 경매 개시 결정문 날짜가 어머니 집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있어. 날짜를 조작한 거야. 법원에 이의 신청 들어가면 이 경매 자체가 무효 처리돼. 윤진이 서류를 용역 대장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역 대장의 표정이 흔들렸죠. 나 서윤진이야. 이 바닥에서 경매 7년 했어. 서류하자 하나 잡는데 3분이면 돼. 지금 당장 안 물러나면 내 놈들 전부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 윤진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용역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죠. 결국 용역 대장이 무전기를 들어 어딘가에 보고한 뒤 짐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어머니를 태호의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보낸 뒤 윤진은 부서진 대문 앞에 홀로 섰습니다. 아버지 유품인 깨진 손목시계를 주워 품에 넣었죠. 손바닥 위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재환이 이놈. 내 어머니까지 건드렸으니까 이제부터 사정 같은 건 없다. 윤진은 어금니를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죠. 그 눈물이 마르자 남은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윤진은 태호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법원 경매 물건 목록이 수백 건 떠 있었죠. 윤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하나씩 넘겨갔습니다. 대표님, 이 물건은 어때요?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인데 감정가 대비 30%에 나왔어요. 태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진은 고개를 저었죠. 상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어. 내가 찾는 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야. 윤진의 시선이 화면 아래쪽의 한 물건에서 멈췄습니다. 충청도 외곽의 폐공장이었죠. 유찰이 3번이나 되어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치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토양 오염 의혹까지 붙어 있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이거야. 윤진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대표님, 이건 유치권이 3건이나 걸려 있고 토양 오염 의혹도 있어요.
누가 사도 손해 아닌가요? 윤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저 땅은 겉보기엔 아무도 안 건드리는 쓰레기야.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유치권 3건 중 2건은 신고만 해놓고 실제 점유가 없었어. 서류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허점투성이야. 윤진이 노트북 화면의 지도를 확대하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이 폐공장 부지 밑에는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어. 방사능보다 독한 산업 폐기물이 수만 톤이야. 그걸 치우려면 수백억이 드는데 그건 땅 주인이 다 떠안아야 하거든.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걸 왜 사요? 윤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어둠 속에서 노트북 빛을 받은 윤진의 눈이 번뜩였죠. 지금은 내 돈으로 사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포장할 거야. 용도 변경 신청하고 인허가 따서 서류상으로 물류센터 부지로 탈바꿈시키면 감정가가 수십 배 뛰어. 그게 당장 복수 자금이 돼. 윤진이 태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쓸모는 나중이야. 이 독이 든 땅이 놈들의 완벽한 무덤이 될 거야. 태호는 윤진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윤진이 이미 끝까지 계산을 마쳤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사흘 뒤 윤진은 가명으로 만든 법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법원 경매장에서 윤진은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맨 뒷자리에 앉았죠. 유찰 4번째 만에 단독 입찰이었고 감정가의 8%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총 2,400만 원이었죠. 낙찰 직후 윤진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지붕이 내려앉은 폐공장 건물이 보였죠.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콘크리트 틈새로 검은 액체가 스며 나오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화학 약품 냄새가 진동했죠. 윤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야. 이 밑에 전부 묻혀 있어. 윤진이 바닥을 발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마스크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후 3주 동안 윤진은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였습니다. 유치권자 3명을 하나씩 찾아가 법적 하자를 들이밀며 단숨에 제압했죠. 점유 실적이 없는 유치권 2건은 법원에 말소 신청을 넣어 이틀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1건은 윤진이 직접 유치권자를 만나 체불 임금을 대신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죠.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과정도 윤진의 손끝에서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상 폐공장은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물류센터 부지로 탈바꿈했고 감정가는 원래의 20배가 넘는 48억으로 뛰어올랐죠. 윤진은 이 부지를 담보로 단기 대출을 일으켜 30억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는 얼굴 없는 경매 여왕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물건을 사서 수십 배의 가치로 바꾸는 신출귀몰한 투자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재화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진의 자산을 빼앗아 회사를 키웠지만 실제 부동산 운영 능력은 제로였죠.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 개발 부지를 차지해야만 투자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환은 무리한 대출을 끌어와 입찰 준비에 나섰죠. 재환의 곁에는 박도기 상무가 있었습니다. 과거 윤진 밑에서 경매팀장으로 일하다가 재환이 건넨 돈봉투에 넘어가 윤진을 배신한 자였죠. 박 상무는 업계에 갑자기 나타난 얼굴 없는 경매 여왕의 투자 방식이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습니다. 이 입찰 패턴, 유치권 처리 방식, 이건 서윤진이 쓰던 수법이랑 판박이잖아.
박상무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묻혔죠. 윤진이 그년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박상무는 재환 몰래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윤진의 행방과 새로운 자금줄의 출처를 캐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윤진이 신도시 알짜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자신의 은행 인맥을 동원해 윤진의 가명법인에 나간 우회 대출 한도를 기습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대표님, 대출이 막혔어요. 은행 세 곳에서 동시에 한도 축소 통보가 왔습니다. 태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진은 전화를 받으며 눈을 감았죠.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예상보다 빨랐네. 윤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박도기 놈의 비리 파일 아직 가지고 있지? 네, 암호화해서 보관 중입니다. 리베이트 장부, 차명 계좌 전부 있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윤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쓰지 마. 그놈이 가장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꺼낼 거야. 지금은 참아. 윤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작은 환기창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윤진의 눈에는 흔들림 대신 계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도기가 아무리 줄을 끊어도 윤진에게는 이미 폐공장 부지로 확보한 30억의 현금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환과 박도기가 절대 알지 못하는 폐공장 땅속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야말로 윤진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죠. 기다려. 내 놈들이 파놓은 무덤에 내 놈들을 직접 눕혀줄 테니까. 윤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진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신도시 개발 부지 입찰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진은 태호와 함께 입찰 대상 부지의 현장 조사에 나섰죠. 경기도 외곽의 넓은 벌판에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부지 경계를 표시하는 빨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부지 곳곳을 걸으며 태호의 노트북에 띄운 지적도와 실제 지형을 대조했습니다. 토지의 경사도, 도로 접근성, 지하 매설물 위치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죠. 이 부지의 진짜 가치는 동쪽 구간이야. 신도시 중심도로가 여기를 관통하거든. 이 구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와. 윤진이 태호에게 설명하며 동쪽 구간의 경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기록했죠. 그때였습니다. 부지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죠. 차에서 내린 것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6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의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쩍였고 나머지 5명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죠.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꺼져.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윤진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윤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출입 금지. 여기는 공개 입찰 대상 부지야. 누가 출입을 통제하는 거야? 윤진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뒤를 돌아보았죠. 승합차 뒤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내렸습니다. 박도기 상무였죠. 박상무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윤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아이고, 서윤진 대표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알거지가 됐다면서? 박상무가 윤진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윤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박도기, 네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긴. 강재환 사장님의 충실한 부하로서 사장님의 땅을 지키고 있지. 아줌마 권리 분석 좀 한다고 깝치지 마라.
이 바닥은 문서 쪼가리보다 주먹과 돈이법이야. 숨통 끊어지기 전에 짐 싸서 꺼져. 박상무가 윤진의 코앞까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침이 윤진의 얼굴에 튀었죠. 금목걸이 남자와 건달들이 윤진과 태호를 둘러쌌습니다. 태호가 윤진 앞을 막아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윤진이 태호의 팔을 잡아 뒤로 밀었죠.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윤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남의 등기권리증 훔쳐서 지은 성이 얼마나 모래알 같은지 똑똑히 봐라. 내들 무덤은 내들이 판 그 땅이 될 거니까. 윤진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윤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호의 차에 올라탔죠. 그날 밤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진이 입찰 준비를 하던 임시 사무실에 괴한 3명이 침입한 것이었죠. 새벽 2시 사무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경비원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입찰 관련 서류 수백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죠. 서류들이 시커멓게 타올랐고 사무실 천장까지 그 흐름이 번졌습니다. 대표님, 서류가 전부 탔어요. 권리 분석 자료, 입찰 계획서, 자금 조달 서류 전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태호가 까맣게 그을린 서류 잔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윤진은 타다 남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제가 부스러져 내렸죠. 그 순간 윤진의 배가 뒤틀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아랫배를 관통했고 윤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죠. 태호가 달려와 윤진을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괜찮아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윤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태호는 윤진을 업고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조산 직전이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윤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찰은 닷새 뒤였죠. 서류는 전부 불탔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병실 의자에 앉아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당장 박독이 그놈의 비리를 언론에 터뜨려요. 리베이트 장부, 차명 계좌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윤진은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안 돼. 지금 터뜨리면 박독이만 잡아. 제왕까지 끌어내리려면 그놈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순간에 밑을 빼야 해. 윤진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불탄 서류 원본 파일 내 노트북에 백업해뒀지? 네, 전부 있습니다. 그럼 됐어. 서류는 다시 뽑으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찰 설명회에 취재를 올 기자들을 확보해. 경제부 기자 4~5명이면 돼. 윤진이 태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죠. 윤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은 곧바로 박상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박상무는 재환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서윤진이 조산 위험으로 입원했답니다. 서류도 전부 불탔고요. 이번 입찰은 우리가 먹은 겁니다. 잘했어, 독이야. 이번에 확실히 끝내자. 파티 준비해라. 재환이 전화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환과 유라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입찰 성공 기념 파티 장소까지 예약해 놓았죠. 입찰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불이 꺼진 뒤 윤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죠.
링거를 뽑고 침대 옆 옷장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가져다 놓은 단정한 감색 정장이 걸려 있었죠. 윤지는 환자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정장의 어깨선이 윤진의 체형에 딱 맞았습니다. 윤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호가 건넨 물건 2개를 꺼냈죠. 하나는 완벽하게 복원된 권리 분석 서류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USB 한 개였습니다. USB 안에는 박상무의 불법 리베이트 장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입찰위원들에게 건넨 뇌물 기록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죠. 윤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 윤진이 USB를 주먹 안에 쥐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죠. 다음 날 아침 신도시 개발부지 최종 입찰 설명회장이었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에 좌석 300여 개가 투자자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단상 위에는 박상무가 재환의 회사 이름이 적힌 입찰 서류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심사에서 우리 법인이 낙찰받게 될 겁니다. 이미 심사위원들과 조율이 끝났습니다. 박상무가 단상 아래의 재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재환이 팔짱을 끼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설명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아는 여자가 감색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왔죠. 태호가 그녀의 옆에서 걸음을 맞추고 있었고 그 뒤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기자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윤진이었죠.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죠. 전현이 왜 여기에? 박상무가 더듬거렸습니다. 재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호원 불러. 저 여자 내쫓아.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윤진을 향해 달려왔죠. 그러나 윤진의 뒤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 전부 촬영하고 있어요. 공개 입찰 설명회에서 참가자를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겁니까? 기자 1명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박상무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윤진은 기자들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설명회장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3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윤진에게 쏠렸죠. 만삭의 배, 창백한 얼굴,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윤진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상무가 쥐고 있던 마이크를 잡았죠. 박상무의 손에서 마이크가 빠져나갔고 박상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진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설명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 입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윤진의 목소리가 300석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5명의 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무가 윤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죠.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 윤진은 박상무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단단했고 시선은 정면의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증거는 내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의 심사 결과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윤진이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회장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재환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이를 갈고 있었죠. 윤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태호와 함께 설명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호가 물었죠. 대표님, 내일 진짜 다 공개하는 거예요? 윤지는 걸음을 멈추고 재킷 안주머니의 USB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내일이면 박도기는 끝이야. 그리고 그게 시작이지. 윤진이 복도 끝에 출구를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삭의 배를 아는 윤진의 등 뒤로 설명회장의 소란이 멀어져 갔죠. 윤진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도시 개발부지 최종 입찰 설명회장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윤진이 심사 중단을 선언한 소식이 업계에 퍼진 탓이었죠. 기자석에는 경제부 기자 12명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앉아 있었고 뒤쪽 좌석까지 빈자리 없이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박상무가 올라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양복 안쪽에 땀 얼룩이 번져 있었죠. 그래도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제 일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는데 오늘 정상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박상무가 심사위원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설명회장 정면 출입문이 활짝 열렸죠. 윤진이 감색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왼손에는 서류 뭉치를, 오른손에는 검은색 USB를 들고 있었죠. 태호가 노트북을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와 달리 윤진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죠. 심사 중단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윤진이 통로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 없이도 설명회장 끝까지 닿았죠. 박상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또 이 난리야. 경호원, 저 여자 끌어내.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어제처럼 경호원 2명이 달려왔지만 기자석에서 카메라 12대가 일제히 돌아갔죠. 경호원들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멈칫했습니다. 윤진은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상무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비키지 않았죠. 윤진은 마이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심사위원 탁자 위에 펼쳐놓았죠. 심사위원님들,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강재환 법인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 치명적인 권리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윤진이 서류의 첫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 계약서의 인감이 위조되었습니다. 원본 인감과 대조하면 각도가 2도 기울어져 있어요.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대출 승인 번호가 실제 은행 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토지 사용 승낙서의 지주 서명이 사망한 지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윤진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하자를 짚어낼 때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상무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이건 사소한 실수입니다. 서류 보정하면 됩니다. 박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윤진은 그제야 박상무를 돌아보았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소한 실수? 그럼 이것도 사소한 실수야? 윤진이 태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설명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죠.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박상무의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죠. 입찰 심사위원 5명의 이름 옆에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입금 기록이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명회장이 술렁였죠.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줘. 윤진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키보드를 눌렀죠. 두 번째 화면에는 박상무의 불법 리베이트 장부가 떴습니다.
건설사 하도급 업체, 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총액이 화면 하단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었습니다. 23억 4천만 원이었죠.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박상무가 단상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이크가 그 비명을 설명회장 전체에 퍼뜨렸죠. 윤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면. 태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여러 장이 연속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죠. 박상무와 오유라가 최고급 오피스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치는 사진 함께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사진이 차례로 떴습니다. 설명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죠. 마지막 사진에서 유라의 귀에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진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귀걸이 보이시죠? 한정판 진주 귀걸이입니다. 금색 잠금새에 한정판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윤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투명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 진주 귀걸이 한 짝이 들어 있었죠. 윤진이 비상계단 바닥에서 주웠던 바로 그 귀걸이였습니다. 이건 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내가 주운 귀걸이의 짝이에요. 같은 각인, 같은 번호. 강재환의 아내인 내가 계단에서 밀려 떨어지던 그 밤, 이 여자는 내 남편의 상간녀였고 동시에 박도기 상무와도 불륜관계였던 겁니다. 윤진이 지퍼백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죠. 쥐새끼 두 마리가 남의 곳간에서 참 다정하기도 하네. 그 훔친 치즈, 목구멍에 피가 나도록 뱉어내게 해줄게. 윤진이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무의 다리가 풀렸죠.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설명회장 양쪽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사관 8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박상무에게 다가갔죠. 박도기,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박상무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설명회장에 선명하게 울렸죠. 박상무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강재환이 시킨 거야. 박상무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댔죠.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박상무의 일그러진 얼굴이 수십 장의 사진에 담겼습니다. 설명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박상무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심사위원들은 즉각 박상무가 제출한 강재환 법인의 서류를 파기했습니다. 긴급 심사가 재개되었고 윤진의 법인이 단독 적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죠. 윤진은 완벽한 권리 분석 서류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만장일치로 서윤진 법인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설명회장의 박수가 터졌죠. 윤진은 단상 위에서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올랐죠. 같은 시각 재환의 사무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유라와 박상무의 미래 사진이 뉴스 속보로 나가자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죠. 사무실 문 앞에는 채권자 3명이 압류 딱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재환이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서류와 컴퓨터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의자를 집어들어 유리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유라 2년. 박독이 그 새끼랑 놀아나고 있었어?
재환이 옆에 서 있던 유라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뺨이 벌겋게 달아오른 유라는 재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려, 더 때려봐. 나한테 이러면 뭐가 달라져?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재환이 다시 손을 올렸지만 유라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죠. 대신 눈에 도끼를 품고 재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재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죠.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검은 가방에 현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죠. 그래, 입에 타고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재환이 그놈이랑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 유라가 중얼거리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몰랐죠. 태호가 이미 재환의 모든 비자금 계좌에 자금 세탁 차단 코드를 심어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고의 현금이 재환의 마지막 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입찰장 밖에서 윤지는 태호와 과거 자신의 세입자들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윤진이 보증금을 구해주었던 김할머니가 윤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윤진아, 네가 해냈구나. 이 할미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할머니 덕이에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이에요. 윤진이 김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윤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칠 뒤 윤진은 무사히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있었죠. 아이들의 작은 손이 윤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윤진은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윤진이 아이들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의 넓은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방 안에 따뜻하게 퍼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린 재환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박상무마저 구속되었습니다. 재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 윤진이가 가장 아끼는 걸 뺏어야 그년이 무릎을 꿇지. 재환이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충혈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죠. 재환은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산후조리원 건물 뒤편 골목에 은밀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리원 건물의 불빛을 올려다보는 재환의 입가에 광기 어린 웃음이 번졌죠. 박상무가 구속되고 한 달 뒤 새벽 3시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은 조용했죠.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재환이 거액에 매수한 위장 직원이었죠. 위장 직원은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생아실에 침입했습니다. 쌍둥이 중 첫째를 바구니에 눕혀 담요로 덮었죠. 조리원 뒷문으로 빠져나가 검은 승용차에 바구니를 실었습니다. 1시간 뒤 수유를 위해 내려온 윤진이 텅 빈 침대를 발견했죠.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구겨진 이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없어요. 윤진이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빈 침대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희가 데려간 적 없습니다. 윤진은 텅 빈 아기 침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죠. 그때 윤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환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듣고 있지? 신도시 부지명예 당장 내 이름으로 넘겨. 재환아, 제발. 아이한테 손대지 마. 윤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4시간 내에 서류 안 넘기면
이 새끼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겨서 평생 얼굴 못 보게 만들어버릴 줄 알아. 재환이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알았어. 서류 가져갈게. 어디로 가면 돼? 윤진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달랐죠. 이를 악물고 있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폐공장. 내일 밤 10시까지 혼자 와. 경찰한테 알리면 아이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호야, 첫째가 납치당했어. 뭐라고요? 재환이가 폐공장으로 오래. 내일 밤 10시까지. 그런데 태호야,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네 저고리 기억나지? 태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토끼 단추요? 그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만 알잖아. 태호가 즉시 노트북을 열고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였죠. 경기도 외곽의 인적 드문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호 잡혔어요. 경기도 외곽 폐공장 밀집 지대입니다. 수제 토끼 단추 안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살아있었죠. 이 위치 정보를 경찰 특공대한테 은밀하게 넘겨. 내가 재환을 만나는 동안 특공대가 뒷문으로 아이를 빼내는 거야. 윤진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환한테 가져갈 서류는 신도시 부지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 묻힌 폐공장 부지 서류로 만들어. 독이 든 그 폐공장 부지요? 그래. 재환이 서류를 빼앗으면 신도시 부지인 줄 알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억 복구 비용을 떠안게 돼. 다음 날 밤 윤지는 서류 봉투를 들고 홀로 차에 올랐습니다. 봉투 겉표지에는 신도시 개발 부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안의 지번과 도면은 전부 폐공장 부지의 것이었죠. 윤지는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죠. 밤 10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녹슨 철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윤진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환이 한 팔로 아이가 든 바구니를 안고 다른 손에 접이식 칼을 쥐고 서 있었죠. 기어서라도 올 줄 알았어. 엄마라는 것들은 새끼 앞에서 꼭 무릎을 꿇더라고. 서류 가져왔지? 재환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있어. 아이부터 내려놔. 서류 먼저. 재환이 칼을 바구니 쪽으로 가져갔죠. 윤지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재환 앞에 내밀었죠. 명예 이전 서류야. 도장도 찍혀 있어. 아이만 돌려줘.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지. 재환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겉표지의 글자만 확인하고 품에 집어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폐공장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죠. 검은 복장의 특공대원 12명이 진입했습니다. 총구의 붉은 조준등이 재환의 몸을 동시에 겨눴죠. 움직이면 쏜다. 아이를 내려놔. 대장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재환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죠. 뭐야? 경찰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재환이 발악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연문에서 뛰어나왔죠. 재환과 바구니 사이의 빈틈을 노려 몸을 날렸습니다. 태호의 팔이 바구니를 낚아채듯 안아 올렸고 몸을 굴려 재환에게서 벗어났죠. 특공대원들이 돌진했습니다. 재환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눌렀죠. 재환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 새끼들아, 나.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양손을 묶었죠. 윤진은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호가 아이를 윤진의 품에 안겨줬죠. 윤진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입술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터져 나왔죠. 괜찮아. 엄마 왔어. 윤진의 눈물이 아이의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베넷 저고리에 달린 수제 토끼 단추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닥에 제압당한 재환이 소리쳤습니다. 서류는 이미 내 손에 있어. 내가 져도 너도 끝이야. 윤지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나 재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그 서류 꽉 쥐고 있어. 내 관뚜껑이야. 재환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수갑에 묶인 채 꿈쩍도 못했죠. 특공대원들이 재환을 끌어일으켜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아이를 안고 폐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품 안에 아이가 내뿜는 숨결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끝내줄게. 윤진이 속삭였죠. 폐공장 뒤로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무사히 구출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윤진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윤진의 눈빛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태호야, 재환이 그놈이 빼앗아간 서류. 지금쯤 확인했을까? 윤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직 유치장에 있으니 확인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면회 오면 바로 볼 거예요. 태호가 대답했죠. 변호사가 보는 순간이 끝이야. 거표지만 신도시 부지지, 안에는 폐공장 집원이 찍혀 있으니까. 윤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틀 뒤 유치장 면회실에서 재환의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죠. 첫 장을 넘기던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 사장님, 이 서류 집원이 신도시 부지가 아닙니다. 뭐? 재환이 변호사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겼죠. 집원, 도면, 토지 이용 계획서. 전부 충청도 외곽의 폐공장 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신도시 부지가 아니잖아. 재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뒷면의 독소 조항을 가리켰죠. 이 조항 보십시오. 토양 오염 복구 의무가 명의자에게 전액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수만 톤 매립되어 있고 복구 비용 추정액이 변호사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320억 원입니다. 재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서류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윤진이 그년이 바꿔치기 한 거라고. 재환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사장님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받아 품에 넣으셨습니다. 특공대원 12명이 목격했고 현장 영상도 남아 있어요.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수령한 겁니다. 재환은 면회실 탁자를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탁자가 흔들렸죠. 변호사가 의자를 뒤로 빼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괴, 살인미수에 환경법 위반까지 추가됩니다. 320억 복구 비용은 민사로 별도 청구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재환은 면회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편 재환의 비자금을 들고 밀항을 시도하던 유라가 공항 출국장에서 체포되었죠. 납치 공모 혐의였습니다. 유라는 경찰에 끌려가며 발버둥 쳤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재환이가 혼자 한 짓이야. 유라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가방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과 재환의 금고, 비밀번호 메모지가 공범 관계를 증명했죠. 며칠 뒤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재환과 유라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죠. 형사가 두 사람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재환, 아이 유괴는 누구 지시입니까? 유라 전현이 시킨 겁니다. 저 꽃뱀년이 처음부터 다 꾸몄어요. 재환이 유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났죠. 뭐, 네가 나한테 시켜놓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야? 비상계단에서 윤진이를 밀자고 한 게 누구야? 닥쳐. 내년이 열쇠 빼앗고 밀어버린 거잖아. 나는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재환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유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유라도 물러서지 않았죠. 유라가 재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고 재환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유라 저 꽃뱀년이 다 꾸민 짓이야.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재환이 갑자기 취조실 유리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윤진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재환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억울해. 나는 재환이한테 이용당한 거야. 전부 재환이가 시킨 짓이라고. 유라가 의자를 집어들어 칸막이에 내던지며 발악했죠. 형사 2명이 달려들어 유라를 제압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윤진은 따뜻한 집에서 무사히 구출된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입으로 젖을 빠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퍼졌죠. 윤진은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윤진은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 뒤 코트를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에 선 윤진은 안쪽을 바라보았죠. 재환과 유라가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제압봉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있었죠. 윤진은 유리창 옆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환아. 윤진의 목소리가 취조실 스피커를 통해 울렸죠. 재환과 유라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가 목숨 걸고 빼앗아간 그 땅 평생 이자 갚으면서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길 바랄게. 윤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죠. 재환이 유리창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두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죠. 윤진아, 한 번만 봐주라. 제발. 유리창이 둔탁하게 울렸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재환의 주먹에서 피가 흘러 유리를 붉게 물들였죠. 유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카락이 뜯긴 자리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섰죠.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물어뜯다 피범벅이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윤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슬픔도 연민도 없는 차갑고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윤진은 돌아섰습니다. 경찰서 복도를 걸어나가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주머니 안에는 아이의 베넷 저고리에서 떼어낸 수제 토끼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진은 단추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입술을 열었죠. 태호야, 고마워. 경찰서 정문을 나선 윤진의 등 뒤로 재환의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갈등이 종결되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환은 불법 폐기물 복구 비용 320억 원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파산했죠. 법원은 재환의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했지만 빚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재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졸중을 일으켰죠. 교도소 의무실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환은 교도소 특별병동의 좁은 침대에서 혼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간호사, 여기 좀 치워줘. 사람이 이렇게 썩어가는데 아무도 안 와? 재환이 침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교도관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말했죠. 면회 신청 들어온 거 없습니다. 가족도 안 옵니다. 교도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환은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죠.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유라의 말로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막대한 연대 책임을 떠안고 출소한 유라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윤진의 밍크 코트를 걸치고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유라는 판자촌 철거 현장의 일용직으로 전락했죠. 추운 겨울 새벽 유라는 철거 현장의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깼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매일 잠자리를 옮겨야 했죠.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고 한쪽 볼에는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 안 나와? 밥은 언제 줘? 유라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빠, 일 안 하면 밥 없어. 벽돌 나르고 와. 현장 소장이 턱짓을 했죠. 유라는 낡은 장갑을 끼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버려진 도시락을 주워 먹으며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렸죠.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윤진은 되찾은 자산과 신도시 부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대규모 부동산 공익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가난한 세입자들과 오갈 데 없는 미혼모, 독거노인을 위한 힐링타운 건립이었죠. 화창한 봄날 힐링타운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잔디 광장에 흰 천막이 펼쳐져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죠. 과거 윤진이 보증금을 구해주었던 세입자들, 산동네 이웃들, 경매시장에서 함께 뛰었던 동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 오른 윤진은 감색 정장을 입고 하객들을 바라보았죠. 3년 전 지하 단칸방에서 쉰밥을 삼키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제가 가장 캄캄한 바닥에 있을 때 차가운 지하 단칸방 문을 두드려준 사람, 제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준 사람, 최태호 본부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태호가 하객들의 박수 속에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3년 전보다 어깨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과묵한 표정이었죠. 윤진은 품에서 임명장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재단 부사장 겸 보안 총괄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호야, 오늘부터 이 재단의 부사장이야. 그리고 재단 지분 30%를 내 이름으로 양도했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명장을 받아든 손이 떨렸죠. 대표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 네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고 내 아이들도 없었어. 이건 과분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야. 윤진이 태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3년 전 대표님이 제 할머니 집을 지켜주셨을 때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진은 건강하게 자란 쌍둥이를 양팔에 안고 단상 앞에 섰습니다. 3살이 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윤진의 목을 감싸 안았죠. 하객들의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윤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죠.
자신이 경매로 낙찰받아 되찾은 재환과 유라가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윤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서 탁 트인 강남의 도심을 내려다보았죠. 저 멀리 16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비상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윤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핏자국, 형광등의 푸른 빛.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아이들이 윤진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뭐 봐? 윤진은 아이들을 안아 올려 양팔에 하나씩 앉혔죠.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넘어졌던 곳이야. 아팠어? 응, 많이 아팠어. 근데 그때 넘어졌으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윤진이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윤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윤진은 아이들을 안은 채 거실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죠. 윤진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계단. 나를 밀어준 내 덕분에 드디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네. 윤진이 낮게 중얼거렸죠. 아이들이 윤진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오늘 이야기의 윤진이는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아이까지 납치당했죠. 하지만 윤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섰죠. 결국 배신자들은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갔고 윤진이는 아이들과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일을 하고도 벌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은혜는 반드시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캄캄한 계단 위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올라갈 곳이 있습니다. 공감되신 분은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